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매입수익 불공제 내역서에 10월부터 12월로 앞 시간에서 이 재계산 이거 저장을 안 해놓고 닫았군요.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밑에 건물이니까 1번 해주시고요. 9번은 건물이라고 써줬죠.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 문제에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10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10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체감률은 건물의 경우에 100분의 5라고 그랬죠. 1과세기간당 100분의 5.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0월달이면 2017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과세기간이 안 되니까 버리고 2018년 1기, 2기 그 다음에 2019년 1기, 2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 여기다가 경과된 과세기간을 4로 입력하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감률 80% 자동 계산되고요.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은 공급가액 비율을 적으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이 비율을 적는데 여기에서 자료 2번에서 준 거 있죠. 2019년 1기 때 면세 비율이 30%, 2기 때 40%. 그래서 증가 10%가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80만원 계산됩니다. 자, 여기까지 앞 시간에서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은 자료 1번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겁니다. 자,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식을 기타 2번을 선택합니다. 2번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기계장치라고 구분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500만원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의 경우는 100분의 25 그러니까 건물은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재계산을 하지만 이 기계장치는 2년 그래서 1과세기간당 100분의 25니까 1년이면 100분의 50 그래서 2년이면 100% 모두가 경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있는 100분의 25를 주시고 경과된 기간수 건물하고 같은 시기에 매입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2018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돼요? 6월 30일 날 종료가 되죠? 자, 이건 버리고 그러면 2018년 2기 그리고 2019년에 1기, 2기에서 경과 과세기간수는 3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3. 그러면 경감률 25%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역시 10 비율 똑같이 10이라고 입력하면 12만 5천원 거기 계산돼 나오죠? 네, 12만 5천원. 이것을 납부세액에 가산을 해주면 됩니다. 납부세액에 가산을 하니까 92만 5천원이 면세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네, 면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많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해두시고 이 92만 5천원을 메모해 두거나 이 창을 닫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은 저장해 두시고 자, 평가 문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문제 1번을 해결했고요. 자, 2번을 보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은 공통 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51번의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우리가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됐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고 좀 기다려 보시면 여기 매입세액 중에 불공제 아니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방금 재계산에서 반영된 92만 5천 원이 여기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말은 이 조회만 하면 자동 반영되고요. 작성이 되고 이걸 저장해 두시면 돼요. 저장해 두시면 된다.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재료는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원재료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원재료는 이미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18년 10월 10일에 매입해가지고 전부 투입돼서 사용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재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평가 문제 3번이 하나 있었죠. 다음의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작성하시오. 다음의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확정 신고서 아까 반영했고, 자,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네, 여기 지금 10,000원 반영 안 했네요. 요거 우리 추가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15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환급세액 15만원.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을 해주어라 이런 얘기죠. 자, 요 두 가지 입력을 어디다 하느냐면, 제가 아까 안 닫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 18번 옆에 있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54번에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있어요. 여기다가 10,000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닫은 다음에 그 밑에 어디냐면은 그 21번 여기에 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18번에 10,000원 우리 입력했죠. 그 밑에 21번에 보시면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세액, 미환급 받은 세액.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해줘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자. 그래서 얼마를 입력을 하느냐? 문제에서 주기를 15만원이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15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만원. 21번에 세액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전부 닫아주시면 저장하고 나서 모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는 거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재계산 결과가 반영되는 거 확인했고, 또 추가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하고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15만원 입력해가지고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하시면 8점 우리가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 자,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자, 결산 문제 보시면 손익의 이연과 예상 4점짜리예요. 8월 1일자 거래를 조회하여 이자 수익의 선수분을 계상하시오. 오랄로 하라. 아마 8월 1일 날 1년치 이자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6개월치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차기분 2020년분의 이자 수익이 여기에 포함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일반 전표 8월 1일 걸 한번 조회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제 다 조회해 봤죠? 예, 조회해 봤더니 이자 수익 기간을 보니까 적요가 내년 7월 1일 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7달, 7개월치가 선수분이에요. 그래서 18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대변에 발생시켰는데 이 미경과분 7개월분의 이자를 여기서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180만 원에다가 곱하기 7 나누기 12 해서 계산해 가지고 메모를 해 둡니다. 18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했더니 105만 원이죠. 이 105만 원이 7개월분의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이자 수익은 단기에서 어떻게 해요? 단기 이자 수익에서 빼줘야 되죠. 105만 원을. 자, 그래서 105만 원 메모해 두시고 이제는 일반 전표 어디로 가요? 12월 31일로. 12월 31일 이자 수익을 이번에는 차변에 적어요. 8월 1일 날은 대변에 적었죠. 오늘은 차변에 이자 수익 영업의 비용이니까 900번대 거 901번 따다닥 가가지고 아까 메모한 10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것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줍니다. 선수수익 부채 263번 똑같은 금액 105만 원 이렇게 결산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재고 실사 내역이다. 네, 제품 하나만 나왔나요? 네,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수량 부족 중 10개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타개정 대체. 타개정 대체. 나머지 수량 부족분은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으면 우리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원가성이 있으면 회계 처리,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할 사항 없어요. 예, 그런데 원가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부족으로 처리해야죠. 재고자산 과부족. 예, 그래서 원가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인 무슨 개념 과목으로 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렇죠? 원가성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수량 부족분에 관련된 자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그래서 이 수량 부족분 광고 선전비로 타개장 대체하는 거 10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모 손실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 자동결산 메뉴에 입력하는 것은 실제 재고 금액으로 실지 조사한 금액 있죠? 실지 조사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300개인데 280개예요. 그러니까 10개는 광고로 썼으니까 또 나머지 10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하고 나머지 10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만원 단가니까 10개 곱하기 5만원 50만원이죠. 50만원씩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다가 차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 금액은 50만원 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939번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차변에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은 제품이죠. 대변은 제품 150번 제품 적요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적요의 코드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여기 8번 타개정으로 대체 요 적요는 채점 대상이 되니까 꼭 걸어야 됩니다.
제품의 적용, 대변에 타개정 대체 이거 거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꼭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처리하시면 돼요. 100만 원.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는 이 타개정 대체하는 거 이거 광고 선전비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는 했는데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죠. 아직 자동 결산 안 했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해야 돼. 이거 입력하면 안 돼요. 실사금액 1,400만 원 입력해라. 자, 제품이니까 이 제품이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찾아가야죠.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는 항목에다 넣어야 돼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 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시면 위에서부터 제조원가, 그 다음에 제조원가가 끝나면 밑에 제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은 밑에 있죠. 여기 기말 제품 재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지나서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 제조원가 그 밑에 기초 제품,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 우리 아까 100만 원 한 거 여기 나와 있죠. 제품을 우리가 광고 선전비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한 거 여기 이미 입력돼 있죠. 왜? 그거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원가성이 없는 거니까 제조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광고 선전비는 판매 관리비로 가야 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원가에서 빼려고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한 타개정 대체에 의해서 제조원가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 적요 8번을 걸지 않으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타개정 대체액이라는 요 100만 원이 이쪽에 오질 않게 돼요. 그래서 그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가 입력하셔라 이거예요. 얼마를? 실사 금액으로 1,4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고 예 누르고 확인 눌러서 여러분 마무리했나요? 이렇게 했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두 문제 8점짜리 우리 해결했고요. 마지막 문제는 25점짜리 소득세 문제가 되겠죠. 자, 소득세 문제 어제 여러분이 다 한번 해봤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8점짜리 사원 등록 문제 나왔어요. 자, 본인 김세진 가족 상황이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언제 사망했는지는 여기 안 나옵니까? 아마 만약에 아버님이 올해 2019년도에 사망을 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합니다만은 사망을 작년에 했으면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하나 있고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고 이제 부양가족 등록을 하라는 문제겠죠. 1월 1일 본사 영업부 과장으로 입사한 김세진 가족관계증명서이다. 부 김창수는 당해년도 11월 30일 날 사망했어요. 11월 30일 날 사망했으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 당시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자, 모 이순자는 과세대상 공적연금이 있어요. 공적연금만 있다. 그러면은 공적연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공적연금만 있다. 그래서 모친도 기본공제 대상자 60세 이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박규정은
과세 대상 총급여 2천만 원이 있다. 총급여가 2천만 원이면은 배우자는 총급여 550을 초과했죠. 그래서 기본공제 부로 입력을 해야 되고, 자녀 김선규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과학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 과학경진대회에 나가서 상금 100만 원을 받았으면 여기 경비, 필요경비 인정해주죠. 과학경진대회 같으면은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진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필요경비 인정을 않는 기타 소득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건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거의 70%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녀는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김세영은 19년 1월 3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퇴직 소득이 2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형제는 소득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단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부, 그 다음에 형제 부로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추가 공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사원등록에 가죠. 자, 그런 다음에 김세진 씨였죠? 김세진 씨 맞나요? 네, 김세진 씨 맞습니다. 자, 본인 세대주,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세대주 여부는 여기 본인이라고 한 거, 여기 본인이라고 하면 세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그래서 세대주 표시가 주민등록표에서는 세대주 표시가 위에 있는데 여기 세대주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김창수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김창수는 아버님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으로 하시고 60세 이상이고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아까 자료에서 그랬나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1번이죠. 그래서 여기 1번 입력해 주시고 아버님 이름을 입력합니다. 김창수. 주민번호도 입력합니다. 380505 1이 7개. 다음에 어머니가 있었죠? 네, 소득자의 직계존속. 네, 어머니도 해당되죠? 60세 이상. 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순자. 주민번호도 440402 2022349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었죠? 네, 배우자 2번. 근데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은 부로 해야 돼요. 부는 0번 부. 이름은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박규정. 그래서 주민번호가 781111. 뒷자리가 2가 6개. 0 하나.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직계비속. 직계비속 4번인가요?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었고, 이름은 김선규.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070203 3023-189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었죠? 네,
그렇죠. 배우자가 3번인데 예. 연말정산관계를 제가 잘못 넣었네요. 네, 배우자. 박규정 배우자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아까 뭐 때문에 안 됐죠? 퇴직소득 때문에. 예. 그리고 나이도 사실 봤어야 돼요. 근데 나이 확인하기 전에 일단 퇴직소득이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예, 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는 0번이고요. 김세형이죠. 이름이 김세형. 750-915 1927-327 317 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부인 사람 2명, 배우자와 형제, 나머지는 제대로 입력하시면 추가공제 아버지 장애인에다가 경로우대 어머니 아버지 다 해당되고 또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예.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 단추 없으시죠? 그냥 닫아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통 그 1번 문제는 이와 같이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문제 8점짜리로 이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볼까요?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자료 입력 8점짜리입니다. 자료 1번에 6월 급여자료, 2월 급여자료. 네, 두 사람이네요. 자, 내용 밑에 우리가 수당 등록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는 항상 등록되어 있으니까 설정된 그대로 쓰라는 거고 연장근로수당하고 식대하고 국외근로수당 요 세 개는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입력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하면 돼요. 비과세로. 식대는 여기 내용을 읽어봐야 돼요.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거 과세로 해야 돼요. 식대는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이거는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만 원짜리 예, 우리 그 코드가 2개 있습니다. 이것도 예, 비과세로 해가지고 예, 코드 중에서 100만 원짜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건설하고 예, 그 선박 외항선 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 연장근로수당 한번 안 읽어봤나요?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과세, 생산직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비과세를 먼저 하고 와야 되냐면 이 급여자료에서 수당 등록하기 전에 김철수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생산직 선택해주고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이거 바꾸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먼저 갑니다. 사원 등록 가가지고 김철수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18번에 있는 생산직 여 되어 있네요. 생산직 여. 그 다음에 그 옆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고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단계 급여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6월 급여이고요. 그러면 날짜 입력하기 전에 이 급여 지급을 언제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이 사람들은 최영수 과장은 1월 1일에 베트남 지사에 사무직으로 회사는 당월분 급여를 매달 10일 날 그러면 6월 10일로 예, 입력을 할 거고요. 네.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이군요. 네, 7월 10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사유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 그렇게 돼요.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월 납부하는 거다 이거고요. 김철수의 전년도 총 급여액은 2,300이다. 그러니까 생산직의 경우에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이 되죠. 비과세. 그러니까 2,300이니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5만 원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요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
전월 미환급액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금액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밑에 사원 등록 메뉴에 국외근로수당을 반영하시오. 아까 국외근로수당 반영 안 하고 왔습니다. 국외근로수당을 반영을 안 했어요. 아까 최영수 과장이 베트남 지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원 등록에 다시 가서 최영수 과장 사원 등록 정보를 고치고 와야 됩니다. 자, 16번 최영수 선택하시고 16번이 그 국외 근로가 부로 돼 있으면 안 되고 100만 원 비과세로 1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원이 아니니까 부로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김철수는 생산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김영수는 국외근로수당 국외근로 적용 여부를 1번 100만 원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 급여자료 입력에 간다. 그래서 여기 월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당 및 공제 등록이라는 요 탭을 눌러서 여기다가 공제 등록을 합니다. 자, 식대 등록해야 되겠죠? 식대. 자, 식대가 과세인 이유 아시죠? 1번 과세. 자, 1번 급여 해주시고.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식대는 과세로 입력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입력할까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 예. 연장근로수당 위에 있었네. 예. 좋아. 연장근로수당 우리는. 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해야 돼요. 2번 비과세. 그리고 코드는 1번 연장근로. 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식대 했고,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로 해야죠. 예, 국외근로수당 네, 비과세로.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여기 100만원짜리가 어디냐면은 9번입니다. 9번 건설 지원 업무라고 하는 거. 건설 지원 업무로 되어 있는 거. 이게 9번이고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은 10번. 예, 원양어선 타는 사람도 10번. 일반 사무직은 다 건설 지원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9번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네, 식대는 과세로 식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국외근로수당도 비과세로 하는데 국외근로수당은 100만원짜리로 선택을 해라. 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6월을 입력합니다. 9분은 상여금이 없는 달이죠. 1번 급여로 하라고 아마 여기 자료설명이나 평가 문제에서 평가 문제 3번에 보면은 이와 같이 9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할 것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2019년 7월 10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급여 자료가 2명이 있죠. 먼저 최영수 씨를 먼저 선택하고 여기다가 그 자료 1번에 있는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영수 씨의 기본급은 350만원, 식대는 10만원,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잘 입력해야 되겠어요. 연장근로는 없고 국외근로는 100만원이 있습니다. 공제사항은 전부 자동 계산되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또 김철수 씨 선택하시고 기본급부터 입력합니다. 김철수 기본급은 18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 3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김철수 씨의 비과세는 여기 연장근로만 35만원 여기에 나와 있으면 맞고, 최영수 씨의 비과세는 밑에 100만원으로 나와 있으면 맞습니다. 국외근로수당만.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 지금 1번 급여로 해서 6월 급여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전월 미환급세 요 5만 원을 반영해서 6월 귀속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거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작성하죠? 여기서 합니다. 근로소득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귀속기간은 6월이니까 6월부터 6월로 입력해 주시고, 지급기간은 7월 10일이니까 7월부터 7월로 입력합니다. 정기신고 해주시고요. 여기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죠? 2명. 685만원 총지급액. 자, 그 다음에 5만원을 어디다 반영해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 12번. 여기다가 5만원 여기다 입력하면 되죠? 전월 미환급세액 5만원. 그러면 반영해가지고 신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요거 저장해 두시면 되죠. 상단에 있는 저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8점짜리 평가 문제로 1, 2, 3, 4 4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이게 이제 9점짜리 마지막 문제죠. 사무직 김영만 과장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김영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이 되어 있다.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해서 해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고 월세액 공제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을 해라.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김영만의 현 주소지하고 동일하다던다.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 지금 임대차 계약이 지금 새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현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영만 사원의 부양가족 이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먼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연말정산 관리의 첫 번째 메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김영만만 한 사람만 불러놓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불러왔고요. 소득공제라는 탭을 눌러가지고 그 자료에서 있는 김영만, 이해숙, 허명자, 강지원 이 네 데이터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 여기 이 자료하고 일치하겠죠? 하나, 둘, 셋, 넷,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자료 2번으로 가면 돼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인데 의료비 자료입니다. 의료비. 환자가 허명자. 자, 허명자가 그 명단에만 있으면 되죠. 명단에만 있으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나이나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름만 있으면 돼요. 부양가족 명단에. 아까 보니까 이름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의료비 지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 병원에서 일반 의료비로 350만 원 지출했네요. 자, 그러면은 허명자란에다가 3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입력합니다. 의료비 탭에 가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허명자라는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되잖아요. 자,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상호 이런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하고 건수는 한 건으로 한 다음에 그 금액 전부 입력해 주시면 돼요. 350만 원.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난임
또 중증질환, 산후조리원 아니면 XX로 지나가는 거죠. 자, 증빙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 증빙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증빙을 볼 때는 우선은 김영만, 계약자가 김영만, 소득자이어야 되고 이 피보험자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돼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보기 때문에 김영만, 이해숙, 김지원 우리 김영만 씨 부양가족은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또 그 전에 뭘 또 봐야 되느냐? 보험의 종류가 보장성인가를 봐야 돼요. 가끔 여기다 저축성 하나를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축성은 안 된다.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 보험, 휴먼 건강보험, 어린이, CI 보험. 그래서 보험료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김영만부터 찾아서 입력해 볼까요? 김영만 120만 원은 어디다 입력하느냐? 보험료는 여기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소득공제 김영만을 찾아가지고 보험료에 여기 보장성에다가 국세청줄 위에다가 지금 이 자료가 국세청 자료잖아요. 거기다가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숙 국세청 자료에 95만 원 이해숙 배우자죠. 여기 국세청 자료에 95만 원 엔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김지원 국세청 자료에 82만 원 김지원 국세청 자료에 여기에 82만 원 엔터 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입니다. 교육비의 대상자가 김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김지원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 그 가족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는지 김지원 20세 이하인데 14년생이네요. 자, 지금이 2019년입니다. 빼기 2014. 5살이죠. 미취학이죠, 미취학. 자,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러면은 교육비가 거의 대부분 다 되죠. 자,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희망숲 어린이집에 92만원 총 교육비 92만원 맞나요? 세 달치? 자, 그래서 김지원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육비 92만원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입력하죠?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라고 그랬죠? 김지원 가셔가지고 교육비 여기 국세청 자료인가요? 아니죠. 밑에 줄에다가 여기 한번 더블 클릭을 여기 클릭하면 취학전 초중고 기능 1번 취학전 하고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번 취학전 금액은 92만원. 여기 주민번호 있는 그 줄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세 납입증명서. 월세. 자, 월세를 누가 냈나 봐야 돼요. 월세. 김영만이 냈죠? 김영만이 지금 본인 맞습니까? 77년생 김영만? 네. 맞죠? 우리가 지금 김영만 씨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딱 단기분 거 다 맞고, 단기분 거야 돼요. 월세 지난해 거는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소득 기간에 해당돼야 돼요. 월세가 모두 얼마냐면 6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입력하면 되고요. 그 월세 계약하고 있는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돼요. 75제곱미터. 근데 100제곱미터라든가 13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으면 입력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는 세액공제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600만 원 월세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정산명세에다 입력하라고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와 있었어요. 정산명세에 세액공제가 여기서부터 세액공제거든요. 예, 월세가 어디 있냐면은 끝에 아래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69번 끝에 월세액 69번 여기 화살표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그 임대인 그 밑에 아까 그 월세명세 밑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 보면은 임대인 누구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수린이네. 이수린. 그 사람의 주민번호는 460-901 2122786 이런 거 넣어주시고 무슨 주택? 아파트였죠? 아파트 면적은 아까 75제곱미터라고 밑에 나와 있었죠.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 경기도 부천시. 예, 그 주소 그대로 별안로 220. 예, 요 주소지는 아까 그 명세에 어디에 있냐면 예. 범안로. 임차인의 이 주소지하고 같다고 그랬죠. 요 물건에 대한 주소가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하고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주소 넣으면 돼요. 범안로 220. 자, 임대차 계약기간 2019년 0101부터 2019년 12월 31일. 월세액은 전부 다 600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확인 눌러주시면 네, 600에 대한 72만원 세금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자료가 연말정산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 김영만 씨 자료는 뺄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전부 다 입력했으면 맞아요. 해당 난에다가 뺄 거 없이 전부 입력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소득세 연말정산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